저희 YTN의 개관 해설위원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유용화 정치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대면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일정은 그렇다고 확실해진 것은 아니고요. 그런 좀 답답한 상황이겠습니다. 오늘 검찰 발표 내용을 보면 두 가지가 핵심적 사항인데요. 하나는 대통령이 연루된 혐의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서 피의자 입건 및 기소 가능한 수준의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상당수를 확보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 두 번째는 만약에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거기에 맞춰서 검찰이 취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식, 예를 들어서 공소장에다가 대통령의 범죄 사실을 적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쾌하게 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어저께 대통령 변호인 유용화 변호사를 통해서 나온 여러 가지 말은 결국은 정치적으로 시간을 벌고 그런 공소장에 피의자라고 포함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고육책으로 나왔다고 했는데 네. 오늘 검찰 발표는 거기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부정을 하면서 예. 나름대로 두 가지 사항을 핵심적 포인트로 발표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없어도 일정한 결론을 그렇습니다. 내겠다라는 네. 말이 검찰의 반격의 의미다라고 네, 보신 그렇습니다. 거군요. 네. 이 박사님 어떤 부분 주목하셨습니까? 일단 근데 대통령이 지난 사과를 할 때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식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갑자기 변호사가 나타나고 이제 아니다. 여성이라는 성 문제까지도 거론하면서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것 같은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거 예.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난 주말에 이제 100만 명이 모여서 촛불 민심을 분명히 적극적으로 전달했는데 그것도 평화적으로요. 근데 대통령이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뭔가 전향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국민들의 일말의 기대가 있었는데 예. 이 부분들이 이번에 검찰 조사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이고 그리고 좀 뭔가 피하는 듯한 이런 인상을 준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네. 저는 더 분노하면서 이번 주말 촛불 집회에 더 성남 민심을 더 보여주는 그런 걸 자꾸만 대통령이 하고 있다. 예.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자꾸만 가고 있다. 그런 느낌이 전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청와대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검찰은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대면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번 주 안에 대면 조사에 응하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그 분위기를 봤을 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참고인 신분이라는 것을 또 명쾌하게 했기 때문에요. 예. 참고인 신분을 강제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고 더 나아가서 강제 피의자로 조사도 하지 않고 피의자를 바꿀 수는 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참고인 신분이라는 것이 바뀌지 않는 이상 청와대가 취하는 시간 벌기용 이러한 고육책에 관련돼서는 결국 검찰로서는 방어할 수 있는 기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다시 얘기해서 본인들의 판단에 따라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장에 상세하게 대통령이 관련된 혐의가 사실이라는 것을 명쾌하게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정부와 대통령은 시간 벌기용 결국은 탄핵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무슨 근거로 해서 이 문제를 확실히 하겠습니까? 그래서 공소장에 아주 굉장히 상세하게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이 되어야만. 근데 만약 이런 협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참고인심을 안 하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해서 당신에게 굉장히 불리한 것을 공소장에다 포함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최후 통첩을 검찰이 빨리 청와대에다 전달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저희 검찰의 입장에 대해서 청와대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청와대가 최근에 일련의 흐름과 어제의 사건을 봤을 때는 상당히 그전부터 그랬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사과도 상당히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나온 거 아니냐 그런 추측까지 그러니까 장기전으로 이미 돌입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이지만 피의자로 바뀔 수 있다라고 계속적인 증거와 증언들 이런 자료들이 지금 검찰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 봤을 때는 상당히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것 이것이 상당히 큰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고 만약에 피의자 신분이라게 되면 사실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다. 형사소추는 안 된다 그래도 사실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탄핵까지 해서 장기적으로 가면서 임기를 마치겠다. 이러한 장기적인 플랜 속에서 하나하나 포석들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어제 유영하 변호사의 기자들과의 만남도 그렇고요. 그리고 정영
국 대변인이 하야나 퇴진 없다고 어제 못 박은 것도 그렇고 어쨌건 이 반경 모드로 돌아선 것인데 일 박사님 그렇게 분석하셨고 김 교수님은 어떻게 그렇죠. 보셨습니까? 결국은 뭐냐면 자신들이 현 상황 속에서 택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전략적 선택은 탄핵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시간을 끌자. 시간을 끌면 나름대로 새로운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마지막으로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재판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상당히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둔다면 지금부터 최소한도 탄핵이 끝날 때 시점까지는 아무리 빨라야 한 5개월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을 수 있다. 예, 예.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니까 네. 뭐 퇴진한다든지 하야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탄핵으로 유도를 하고 그럼으로써 시간을 벌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고도의 엄밀하게 따지면 잘못된 선택을 계속하고 있던 거라고 봅니다. 예. 제가 조금 더 추가로 드리면 이제 탄핵의 함정인데요. 결국은 두 번의 또 그 면제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200석이 될지 안 될지 봐야 되는 거예요. 헌재에서 재판관들이 그걸 어떻게 할지. 그럼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면제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180일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헌법재판소법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80일 원칙. 그러니까 180일을 넘길 수도 있다라는 논란의 요소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전에 탄핵 소추 외에 다른 기본권의 판례를 보면은 180을 넘긴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있는 9분이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판결 내리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정말. 그 9사람이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꼭 180 안에 결정해야 된다는 부분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로 넘긴다는 자체는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를 청와대에서 다 검토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임기를 보장하면서 임기를 마치겠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의 어떤 사퇴요구라든가 정치권의 사퇴요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응할 생각이 없다라는 걸 분명히 선을 긋은 그런 원칙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일정을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별도 특검이 실제로 국회에서 통과되는 시점을 아무리 빨라야 12월 중순 정도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국무회의까지 다 거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럼 12월 중순서부터 최장 120일간이라고 한다면 이 끝나는 시점이 결국은 4월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로부터 특검이 만약에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하면은 정말 최장 6개월 정도로 끌 수가 있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바로 퇴진하나 하야하는 것보다는 이선 후퇴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국면을 모면하고 내년도 초반에 들어가면 다시 또 이게 대선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현재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 또 최순실 파문이라는 것이 가라앉으면서 보수가 재결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나름대로 그런 그 탄핵을 유도하는 이런 식의 전략으로 전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 그때 일정을 저희가 찾아봤는데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그때는 180일 안에 하게 돼 있습니다만은 64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국정 혼란이 계속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과연 180일까지 끌겠느냐, 더 일찍 결정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이때는 뭐냐면 그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도 설명하셨습니다만은 검찰에서 지금 기소도 안 한 단계고요. 그리고 과연 법률 위반인지 법원의 판결도 없습니다. 그래도 헌재에서 뭐 예를 들면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이미 법률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당시 헌재에서 나온 안을 보면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부분은 맞다. 그러나 이것이 탄핵까지 갈 사유는 아니라고 헌재에서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 판결을 내린 부분이거든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부분도 우리가 봤을 때는 들어간 판결 요소가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이제 우리가 뭐 추측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예를 들면 지금 법 위반인 건 시민이 결정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헌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나 법률 위반인데 헌법이라는 건 헌정 질서를 문란시켰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의 검찰이 기소다 관계도 아닌 상황에서 과연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겠냐라는 부분. 그러니까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가 60 며칠이었던 건 저는 제가 보기엔 다르다라는 거죠. 김 교수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탄핵을 통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해서 어저께 유 변호사 말에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요.
모든 의혹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매도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더 나가서 선의로 한 거고 긍정적 효과도 있었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엇을 함축하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자꾸만 제시하면서 이 시간 끌고 결국은 탄핵에서 헌법재판소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라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예. 어차피 물러날 바에는 차라리 시간을 끌면서 물러나겠다고 하는 거로 전략을 바꾼 거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것은 결국은 다시 얘기해서 지난 주말에 있었었던 촛불 집회에 대해서 완전히 그는 뭐 그 함성을 한마디로 해서 무시할 뿐만 아니라 모독하는 거로 들릴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예. 오늘 안철수 전 대표 기자회견에서는 내년 상반기 안에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서야 된다. 그러니까 상반기 안에 대선 치러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나와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임기를 채우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제안 드립니다. 여야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만나 전국 수습 방안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두 분? 일단은 이거는 뭐 저희가 YTN 이 후준석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벌써 몇 주 전서부터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합리적 방법은 단계적 권력 이행이다라는 제가 표현을 썼는데요. 다시 얘기해서 대통령이 퇴진하고 여야 합의로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받은 총리가 결국은 나중에 정치 일정을 제시하면서 선거를 치르게 되면 모든 일정을 감안하게 되면은 빠르면 내년 3월 예. 그리고 늦어도 내년 6월까지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러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드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질서 있는 퇴진이고 그리고 대통령으로서도 즉각적 하야보다는 이것이 거의 현실적이다라는 것을 수없이 많이 제안을 했고 조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는 이 모든 가능성을 다 결국은 거부한 겁니다. 예, 그리고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식으로 자기네식의 독자적인 이런 생존 전략으로 돌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헌법 71조의 그 사고라는 문제,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리나 사고 시에는 그 직무를 권한대행이 총무에게 넘긴다는 문제. 이 부분은 헌법적 질서에 입각해서 진행되는 문제거든요. 예, 예. 사고라는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리적 사고냐, 아니면은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아니면 직무가 수행하지 불가능할 경우를 보느냐 문제가 그 헌정 질서에 입각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교수님도 설명하셨습니다만 과도내각을 구성해서 새로운 총리가 책임지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총리가 책임지고 뭐 조기 대선을 하든지 뭐 개헌을 하든지 일각에서 나오는 이렇게 일정이 진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수순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뭐가 또 문제가 있냐면요. 지금 이제 이건 정치권에서 물론 국민들이 사퇴하라고 그러고 정치권도 사퇴하라지만은 대통령이 사퇴하는 순간 이건 정치권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퇴하는 순간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퇴 선언이라는 부분들. 그래서 오늘 안철수 대표는 정치적 퇴진 선언이라고 그랬는데 네, 네. 하여튼 이런 부분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세련 정밀하게 정치권에서 검토해서 로드맵을 내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최근에 대선 주자라든가 뭐 추미애 대표의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정치적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의사들을 결집시켜 나갈 수 있는 정치력들이 지금 사실상 부재합니다. 야권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추수주의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민심을 드니까 사실상 한 일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가서 촛불 든 거밖에는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야권의 지금 정치 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주도권 자체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야권의 정치 세력이 제대로 된 로드맵과 그리고 정치적인 파워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그 저는 역공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대표는 역공이 지금 가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약간 지금 이제 안철수 전 의원이 얘기한 부분이 그동안 자기가 얘기했던 게 상충된 부분이 바로 즉각적 퇴진이었거든요. 네. 즉각적 퇴진할 경우에는 지금 자신이 얘기한 3단계 수습 방안이 약간 꼬이게 돼요. 왜냐하면 즉각적 하야를 하게 되면은 헌법상에 따라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이양을 받고 60일 내에 치르게 돼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정치적 퇴진 선언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과거에 얘기했었던 이선 후퇴와 밀접한 것이고요. 다만 외치 내치 중에서 구별해서 준다는 거는 없이 여기 분명히 뭐라고 표현했냐면 본인이 국회에서 합의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총리를 선출한댔거든요. 이 권한대행이 지금 헌법 71조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즉각퇴진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수수반을 얘기하면 이건 굉장히 모순적이고 상충적이다. 그러면서 그걸 명쾌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핵심은 뭐냐면 예측 가능하게끔 대통령이 언제 사임한다는 걸 명쾌하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즉각적 퇴임으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모한적 요소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퇴진이라는 건 다 정치적이에요. 정치적 퇴진 선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청와대가 어쨌건 지금 퇴진은 없다는 입장인데 그렇습니다. 계속 네. 이 입장을 고수하면 그 다음에 야권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퇴진 운동에 대해서 퇴진 운동을 과연 정치권이 특히 야권 정치권이 제도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시화하고 국민들의 힘을 모아나가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따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가서 촛불 들고 그런 행동들보다도 어떻게 사태 압박과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이걸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그 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1차적으로 듭니다. 저는 투출력으로 봅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하야 퇴진을 거부한 상황 속에서요. 국회 내에서의 탄핵 절차를 조속히 밟아야 된다. 그렇지만 바깥에 또 다른 추락은 뭐냐면 대통령 퇴진에 관련된 문제를 통해서 헌법재판소에다 압박을 가하는 것이죠. 이게 질질 끄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3개월 이내 모든 것을 끝내게 할 수 있게끔 헌법재판소도 판결을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끔 하는 이런 두 추력을 통해서 현재의 그 불확실한 상황을 빨리 조기에 매듭을 하게 되면 그래도 대충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른다 하더라도 5개월 정도의 시간적 정적 일정이 있기 때문에 대선과 관련돼서 대선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하나만 더, 그러니까 야권이 정치적 위기감을 가져야 된다. 그 역공이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뭐 이것은 여러 역사적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야권의 의견이 통일돼야 됩니다. 야3당의 의견이 어떤 식으로 로드맵을 할 건가 통일시켜야 되고 더 중요한 건 대선 주자들끼리 네. 통일시켜야 됩니다. 지금 대선 주자들이 선거운동하는 케이스로 국민들을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지 말고 대선 주자들의 의견도 통일시켜서 단일하게 진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치적인 로드맵과 해결책을 제시해 나가지 않으면은 저는 분명히 그 역공 자체가 야권에게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새누리당은 지금 사실상 정신적으로는 분당 상태죠. 새누리당 얘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정우택 의원의 전화를 저희가 연결을 해서 직접 물어보고 두 분에게 더 듣겠습니다. 두 분도 궁금하신 거 직접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분당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분당까지 가서야 되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정말 이런 난국에 새누리당이 이렇게 국민들이 볼 때 정말 볼상사나운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우리가 대화와 또 이 분열의 골을 좀 덮어서 분당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이런 서로 양측의 확신을 갖고 입장에서 앞으로의 길을 모색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결국은 그렇게 한 지붕에 두 가족으로 있는 이 상태가 당분간은 전선이 형성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결국 이 문제가 분당으로 가지 않을 거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전당대회를 할 건지 비대위를 구성할 건지 이 두 가지 방법 빼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한 양측의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정현 대표는 12월 21일 전당대회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오늘 남경필 지사도 독일에서 탈당 시사했고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결단을 내리는데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분당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당위입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지금 결국 조금 더 대화를 통해서 지금 전당대회를 이정현 대표가 얘기를 했지만 지금 저쪽에서는 아마 제가 듣기로는 비대위를 지금 구성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분당을 해서 누군가 한쪽은 속된 말로 보따리 쌓고 나가겠다 이런 말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엔 지금 우리가 분당으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양측의 전대나 비대위의 소위 합의점을 찾아서 이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저희 김영준 교수님하고 유용화 박사님 함께 대담하고 있었는데요. 두 분이 질문하시겠습니다.
지금 정 의원님께서 방송에서 얘기한 두 가지 핵심적 사항 중에 하나가 이정현 대표가 너무 자꾸만 실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건 정말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는데요. 어저께도 일부 대권 후보들에 대해서 입에 담기 험한 그런 말도 쏟아냈고, 그런 의미에서 즉각적 사퇴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고, 그것도 시베리아론도 제시하셨어요. 나가는 사람은 호흡을판 시베리아에 있기 때문에 나가지 못할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네. 오히려 거꾸로 쪼개야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다시 쪼갠 다음에 다시 합당하는 것은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발상의 의미로서 지금 새누리당은 박근혜당입니다. 2012년에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에 바뀌면서 철저하게 박근혜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무슨 뭐 어떤 의미에서든 간에 재창당을 하려고 하는데 박근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재창당을 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좀 대승적 차원에서 당을 깨고 새롭게 보수 가치를 정립시킬 수 있는 정당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그런 견해가 있는데 의원님께서 혹시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말 그대로 역발상의 생각이시네요. 근데 우리 정당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특히 우리 보수 세력이 분당되는 상태, 양쪽이 갈라져서 나가는 생각은 몸을 담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분당되지 말고 이것을 좀 수습해 나가자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한쪽이 속된 말로 보따리를 싼다든지 아니면 죽어도 저쪽하고는 이제 할 수 없다는 공식 선언이 나오면 그건 뭐 분당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그 단계까지 가는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좀 분당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을 갖추면 어떨까 이런 모습으로 지금 노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당의 관련 문제는 김 교수님이 하셨으니까 질문하시면서 해답까지 제시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YTN 라디오에도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출근길에 들었는데요. 네. 대통령이 하야나 사퇴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제가.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현재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도 또 국무회의 거의 한 달 가까이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이펙 회의도 참석 못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국민들이 대통령 언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하고 있다라는 사실인데요. 의원님 보시기에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상적 업무 수행은 전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 저희들이 정치인이 지금 얘기하는 이 질의에 답변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뭐 내년 5월이 되든 6월이 되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하야를 했을 경우에 우리 헌법에 따라서 60일 이내에 우리 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60일 내에 선거를 할 경우에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 보죠. 생각하는 거죠. 하나는 60일 내에 선거를 하게 돼 있지만 그 사이에 엄청난 국론 분열과 혼란이 벌어질 거라는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이 과연 60일 이내에 다음 대통령을 뽑을 만한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후보를 다음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저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하야, 앞으로 하야라는 건 또 모릅니다. 앞으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또 어떤 우리 여건이 변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아까 말한 제 두 가지 이유로서 현 시점에서는 하야는 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대통령께서도 하야라는 것은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떤 타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최종적인 것은 대통령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하야나 퇴진은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다. 어저께 정영국 대변인이 공식 발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대통령도 지금 하야할 생각이 전혀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이 공식 발표 나왔고 또 지금 제 생각에도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오늘 당장 하야하는 것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거보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오늘 제가 다른 모임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이선 후퇴를 공식 선언하시고 저는 거국 내각 구성으로 가는 것이 일단 현재로서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모범 답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야나 탄핵은 굉장한 우리의 사회적 여파가 너무 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누리당의 범친박계로 분류되는 정우택 중진 의원에게 들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려고 한 것을 유 박사님 물어봐 주셔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 저희가 자막으로 먼저 전해드렸습니다만 청와대에서 정영국 대변인을 통해서 LCT 수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법무장관에게 지시했다라는 브리핑이 조금 전 있었습니다. 이 LCT 수사, 부산의 초고층 주상복합이죠. 여기서 비자금 500억 원이 조성됐고 이 이영복 회장이 최순실 씨와도 연관이 돼 있다, 같은 계모임이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대통령 비리인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법무장관에게 지시했다라는 정영국 대변인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 청와대 브리핑, 이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두 분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마지막으로 한 번씩 듣겠습니다. 일단 LCT 관련돼서 명백하게 조사라는 거는 뭐 지극히 당연한 얘기고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저렇게 이 문제를 거론할 정도로 이 사태 심각성을 좀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이 하나는 죄의식이 없다.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 양심이 없다라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진실하지 못하다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없이 그냥 이러한 아주 지엽적인 문제와 관련돼서 청와대 대변인이 나와서 발표한다는 거는 참 어떤 면에서 좀 한가하다는 거를 느낄 정도로 이렇게 상황의 그런 신중함을 너무 모르는 게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이 상황 판단 인식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또다시 드러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면에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예, 이 박사님. 저는 저희들 이제 대학 다닐 때가 80년 5월 광주였고 87년 6월 항쟁이 결국 있었는데 그 최근에 이제 청와대 행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때 생각이 자꾸만 난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번 주말 집회가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평화적으로 국민들이 쓰레기까지 치우면서 했는데 그 분노가 담아내지 못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갈 게 아니냐. 그러면은 상당히 또 비극이 발생하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불행한 부분으로 더 치닫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자꾸만 얘기 나오는 이러한 의견들을 빨리 수용해서 그러한 물리적 이런 충돌 상황이라든가 우려스러운 상황이 나오지 않게 과거에 우리의 그런 얼마 많은 희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나지 않게 빨리 시급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야 다 사는 길로 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오늘 두 분의 전국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